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대 이변은 호주 출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허스퍼를 이끌고 화끈한 공격 축구, 파격적인 전술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임 후 첫 달 8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 수상에 이어 9월과 10월까지 내리 3개월 연속 이달의 감독으로 선정된 사상 첫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때까지 10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리그 선두로 올라섰고, 이 과정에서 보인 전술적인 접근법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닮았다, 혹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베꼈다라는 논란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3경기를 모두 패배하면서 주춤했는데 12월 첫 경기 일정이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맞대결이었죠. 디펜딩 챔피언이자 트래블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자신의 철학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화끈한 난타전 끝에 3대3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맹한 전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술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직접 맞대결이 있었던 만큼 본인을 베꼈다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나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다, 그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이 비슷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또한 전혀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디 애슬레틱에서 이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과 전술적인 운영법과 본인의 철학을 구축해왔던 이야기, 분석과 풀버전 스토리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이야기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도 함께 근거 자료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파격적인 축구가 과르디올라 감독을 따라했다라는 논란은 사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해설가로 활약하고 있는 게리 네빌이 조금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초반 행보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했던 말인데요. 이게 더 큰 화제가 된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발언에 대해서 농담으로 받아 넘기면서 이거를 본인도 언급했기 때문이에요. 이후 이제 영국에서는 스카이 스포츠와 TNT 스포츠가 프리미어리그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TNT 스포츠에서 조콜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 우도기를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미드필드에 기용하면서 또 공격적으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어떻게 이런 구상을 했고 또 이 절정법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I'm just copying Pep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나는 펩을 카피한 겁니다, 따라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게리 네빌이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맨유와 맨시티의 이제 경기가 있을 때 펩의 맨유전 전술을 그냥 복사한 것이다 라고, 이제 모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조금은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그냥 따라한 거 맞다 라고 뭔가 이제 반박성, 조금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농담을 섞어서 이제 반박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현재 대세 전술로 쓰고 있는 3-2-4-1 포메이션, 사실 이러한 전술, 풀백을 미드필더로 이동시켜서 기용하는 전술은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람을 그렇게 쓰기도 했었고, 맨시티에 와서도 초창기에 뭐 진층쿨을 안으로 당겨 쓰기도 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리쿠 루이스를 안쪽으로 당겨 쓰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런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통해서 뭐 주앙 칸세루를 한참 잘 썼을 때도 인버티드 풀백으로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기용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전술들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시그니처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전술을 과르디올라 감독만 쓴 것은 아니고 포지션 플레이라고 불리는 수적 우위를 만들어가는 전술적인 경향, 크루이프, 판할, 과르디올라로 이어졌던 이런 계열들의 감독들이 많이 써왔던 전술이긴 한데요. 이러한 전술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전에 셀틱 시절부터 사용해왔습니다. 다만 토트넘에 와서 페드로 포로와 우도기 선수를 좌우 풀백으로 쓰면서 눈에 띄게 이 선수들을 안쪽으로 좁혀서 실질적인 미드필더로 활용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를 냈을 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잘하는 걸 그대로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밀도와 완성도가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이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출연을 해서 게리 네빌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여기서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도 많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칭찬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먼저 캐러거가 옆에 있는 네빌을 조금 이제 놀리는 식으로 시즌이 쭉 진행되면서 당신의 전술이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느냐, 지금은 그냥 펩을 따라하고 있는 것뿐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웃으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경기씩 펩 감독이 경기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번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서 그걸 배우고 따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배우는 건 맞아요. 상대의 좋은 감독들,
감독들, 다른 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건 모두에게나 있는 일이고,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도 감독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뭐 비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후안 마리오를 찾아가서 또 인연을 맺는다던가, 많은 그런 멘토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지단도 감독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뭐 과르디올라를 만났던 일화들도 있고, 레브도 마찬가지고,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은 많은 감독들의 멘토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펩시티, 펩의 팀을 보면서 영감을 얻은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뭐 그런 큰 틀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게리 네빌도 본인이 발렌시아 감독을 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저도 과거에 펩을 따라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을 이어갑니다. 약간 이제 본인도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의 안 좋았던 때를 끄집어내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건데요. 알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했더니 캐러거와 네빌은 그냥 웃고 말아요. 완전히 뭐 몇 경기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경질이 됐고, 그 뒤로 다시 게리 네빌이 감독직을 하지 않게 됐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면서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는 이제 맨시티 경기 보러 갑니다 라고 농담까지 하면서 폭소를 자아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화 이후에 마침내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펼쳐지게 됐고,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전술이 과르디올라의 축구를 베꼈다라는 이런 화제에 대해서 질문이 갔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죠. 저는 하이라인을 위해 태어난, 이 하이라인, 높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전방 압박을 하는 축구를 구사하는 유일한 감독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런 축구를 많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은 전적으로 그의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때로는 물론 제 팀에 저의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풀백은 안쪽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포켓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켓 지역이라는 것이 공격형 미드필더, 스트라이커의 뒷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의 풀백은 공격형 미드필더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전술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전술은 전적으로 포스테코글루의 것입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계열의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계열 속에서 본인만의 새로운 방안을 창조했다. 지금 이 풀백들을 공격형 미드필드까지 끌어올려서 쓰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발전시키고 만들어냈고 퍼뜨렸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고 인정해준 것입니다. 이 전술에 대해서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는 NG볼로 불리는 포스테코글루의 축구가 펩 축구의 이미테이션이 아니다라고 분석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컬럼 내용에 중요했던 이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풀백을 중앙 공간에 배치해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사상 최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물론 이 성과에 대해서 비밀은 없습니다, 그냥 펩을 따라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농담을 섞어서 말하긴 했지만, 이러한 특징은 전 소속팀인 셀틱에서의 특징이기도 했고 펩의 축구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부분이 사실은 본능에 의존하긴 하지만 최대한 유동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간이 있다면 풀백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냥 내가 축구 선수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공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큰 틀에서는 포지션 플레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요한 크루이프나 판할이 만들어놨던 토탈 풋볼, 선수가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전원 공격 전원 수비를 하는 그런 축구예요. 다만 그런 큰 틀의 축구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하느냐에 있어서는 포스테코글루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는 것이죠. 남겨진 공간을 어떻게 메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좌우 풀백 중에 한 명을 끌어당겨서 미드필드로 썼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명의 풀백을 다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둘 다 미드필드로 쓰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려서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와의 올 시즌 개막전에서는 라이트백으로 포로가 아니라 로얄이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그때 로얄이 130회로 경기 중 공동 최다 터치를 기록을 했고, 레프트백인 우도기도 10번 플레이메이커로 뛴 제임스 메디슨과 같은 84회의 터치를 기록할 정도로 이 두 선수도 다 미드필더 같이 경기를 떴다는 것이죠. 좁게 선 풀백이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 당시 3-5-2로 설명할 수 있었던 풀백의 움직임은 이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브렌트포드의 미드블록 5-3-2 대형에 맞서서 토트넘은 양쪽 측면에 폭을 넓게 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했어요. 두 번째, 두 풀백이 인사이드에서 플레이하면서 중앙 미드필드가 전진할 수 있게 밀어준 것이죠. 이 움직임을 통해서 비수마가 2-3-5 대형에서 한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번째, 이로 인해 비수마
비수마가 중원에서 1, 2선의 압박을 통과해서 짧은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각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백이 인사이드로 이동하면서 브렌트포드의 중앙 미드필더가 좁은 간격으로 고정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센터백들이 윙어에게 바로 패스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즉 이 선수들이 공격한 미드필더 자리에 갔을 때의 효과가 이 선수들이 직접 공을 잡고 플레이메이커처럼 공을 찔러주고 이런 역할뿐이 아니라 본인들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다른 선수들이 함께 살아나게,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선수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준 구조적인 움직임, 계획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메디슨 선수가 사실은 또 살아났던 부분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게 메디슨이 직접 이제 풀럼전 2대0 승리 이후에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유를 좋아합니다. 제가 깊숙이 내려가서 풀백들과 자리를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제임스 메디슨이 사실은 부상 전까지 뛸 때 10번 자리에만 머무르면서 패스를 한 게 아니라 우독이나 포로가 올라가고 메디슨이 밑으로 내려가서 비수마 옆이라든지 센터백 앞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그렇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가는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풀백들이 거의 10번 포지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말한 것처럼 우독이나 포로가 포켓 위치로 간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조가 있고 원하는 위치에 선수가 있다면 괜찮다. 누가 거기에 가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메디슨 본인이 인버티드 풀백을 맡게 될 수도 있고, 또 내 자리 8번과 10번에 데스티니 우도기가 맡을 때 그도 잘할 수가 있다. 내가 깊이 내려가면 또 하프턴을 할 수 있고 데스티니가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테이션 플레이, 스위칭 플레이가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럼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이 얘기했던 그 장면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메디슨이 지금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있고 우도기와 포로가 올라가 있잖아요. 메디슨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우도기와 포로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전반에 걸쳐서 나왔던 장면인데, 메디슨이 내려가서 기점 패스, 오프닝 패스를 해주면서 풀럼의 4-4-2 대형 미드필더 6명을 뚫고 우도기 쪽으로 바로 패스를 해주고, 우도기와 포로가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도기가 지금도 다시 한번 문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의 양 옆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레프트백 우도기가 돌아서면서 히샬리송에게 연결을 했고, 히샬리송은 크로스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인데, 이처럼 메디슨이 뒤에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뛰고 우도기와 포로가 공격 미드필드 내지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역할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도 메디슨이 뒤로 내려가 있고 포로와 우도기가 앞에 가 있고, 손흥민 선수의 뒤에서 손흥민 선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우도기와 포로가 하고 있죠. 최근에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도 포로가 이런 스루패스 역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도기가 돌아온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의 옆에서 더미런이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2대1 패스를 해주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메디슨이 없는 공백을 포로와 우도기가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장면은 우도기가 언더랩을 시도하면서,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보통은 공격수인데 우도기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이 크로스 패스를 만드는데 포로가 슈팅을 하기 위해 달려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도기와 포로를 공격수로 쓰고 있다. 인버티드 풀백이 과르디올라 감독은 중앙 미드필드로 쓴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한 미드필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 애틀레틱이 또 한 번 이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규율 속의 유연함이라는 분석 컬럼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그때 직접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이트백인 포로를 센터포워드로 뛰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본인의 전술적인 지침과 선수들의 포지션 체인지를 직접 설명했던 것이죠. 선수들은 움직임이 있는 한 공간을 찾고 다른 선수들이 그 공간을 채운다면 어디에서 튀어나오든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직된 사실 구조이지만 유동적으로 보이게 한다. 이게 선수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구축되어 있는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걸 만든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전술적인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 당시 우도기가 전진해서 압박하고 공을 연결해주면서 로얄이 슈팅해서 득점했던 장면들도 선수가 누구냐와 관계없이 인버티드 풀백이 앞으로 올라가서 득점 상황에 관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도 옌센이 클리어링한 공을 우도기가 따낸 이후에 우도기가 메디슨에게 주고, 이때 로얄이 메디슨보다 더 높은 곳에 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로얄이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골이 됐었잖아요. 이런 장면이 마찬가지예요. 메디슨이 플레이메이커 위치에서 고립되지 않게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다른 두 명의 미드필더도 있지만 포로와 로얄이나 우도기 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적 우위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마치고 과르디올라 감독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눈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보자 골을 약속했었다. 우리가 함께 많은 골을 넣는 재밌는 축구를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고 했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나에 대해서 직접 칭찬해준 건 아니지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거쳐서 들었다.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정말 존경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셀틱 부임에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었잖아요. 인연은 더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 시즌 중반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J리그 클럽인 요코하마의 감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코하마도 C
시티 풋볼 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팀으로서 맨시티가 일본 투어를 할 때 요코하마와 맞대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요코하마가 1대3으로 지긴 했지만 오히려 맨시티를 상대로 점유율 58%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상을 남겼고,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맨시티와 요코하마가 같은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정말 요코하마의 활동량과 축구 스타일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이때 알아보고 셀틱에서 감독을 찾는다고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추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디애틀레틱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리어 전체를 이제 소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앞부분은 예전에 풀 버전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소개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셀틱에서의 부분들, 최근에도 드러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이 어떻게 구현되어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어지거든요. 그 내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수적인 J리그에서 그의 축구가 너무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 성과를 냈는데요. 일본에서 겪은 경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의 다른 요소들도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는 후방에서 플레이할 때는 기술적인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축구 저널리스트 숀 캐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가, 실수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는가. 포스테코글루는 팬들이 불안해하고 오래 뛰기를 원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계속 경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정신력을 갖춘 선수를 가장 먼저 찾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팀을 위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포워드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전진해서 골만 넣는 9번이 아니라 팀을 위해 압박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토트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셀틱에 부임했을 때도 많은 셀틱 팬들, 스코틀랜드 팬들과 언론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아에서 온 감독이고 유럽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토크스포츠의 라디오 진행자이자 전 토트넘 공격수인 앨런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을 했었는데, 1년 뒤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 우승과 리그컵 더블 우승을 차지하자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알고 보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감을 주는 셀틱의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당시 셀틱은 토트넘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도 개편을 하고 아시아 선수들도 데려오고 본인의 성향대로 팀을 구축한 이후에는 전관왕을 차지하면서 스코틀랜드 리그를 완전히 평정을 했잖아요.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의 첫 10경기 무패 행진처럼 초반이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셀틱에서의 첫 7경기에서는 승점 11점이나 잃었고 12개 팀으로 1부 리그가 구성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이크를 들고 지금은 유명해진 대사, 첫 번째 훈련 세션의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프타임에도 멈추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 축하할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가 멈추고 싶어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시즌이 끝난 이후 성과를 내고 나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이 소중한 진언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느린 출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일찍 시작하는 게 내 방식이 아니다. 몇 가지 그냥 결과를 얻는 것보다, 즉각적인 결과를 얻는 것보다 경기력을 바탕으로 팀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의 결과는 그의 경기력과 일치했고 셀틱이 결국 우승으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조 하트, 토트넘에서도 골키퍼로 활약하면서 손흥민 선수와도 친하게 지냈던 선수죠.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했는데 2021-2022 시즌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그는 일하기 좋은 감독이고 최고의 감독입니다. 저는 35살인데요. 지금쯤이면 축구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고 싶게 만들고 배우고 싶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매일 경기를 하고 싶고 그의 시스템에서 플레이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축구를 재미있게 만들어냈던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한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강조했던 발언이 있는데요. 엄격한 채식주의자라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맥도날드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게 제가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는 즐거움, 인버티드 풀백, 넓게 움직이는 8번 미드필더, 이렇게 지금처럼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상대의 지역을 점유하는 축구를 펼쳤고요.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에 의해 살고 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셀틱이 비록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선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1대5로 패배한 상황이 됐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꼭 공격적인 무모한 축구 때문이 아니라 셀틱은 애초에도 유로파리그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게 어려웠던 그런 전력의 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결국엔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축구를 했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현장에서 지켜본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셀틱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일을 단기간에 성공시켰습니다. 클럽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18개월 만에 클럽을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비전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스태프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해낸 것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진정한 리더입니다. 지금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스태프를 구성했고 빠르게 자신의 철학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라고 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이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찬사를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겐 시간이 주어진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입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그렇다면 그의 이러한 공격 축구의 철학이 어디서 왔는가? 정말 펩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축구인이 아닌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아버지 짐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신념의 근간이 되는 관계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엔지가 5살이었던 1970년 그리스를 떠나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그리스계 인구가 많은 호주의 멜버른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힙스터 카페로 가득한 프라란이라는 교회에 정착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의 이민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고 아침이면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늦게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아버지의 외면을 꿰뚫어 보기가 어려웠죠. 적어도 그리스 이민자들이 부분적으로 설립한 지역 축구 클럽 사우스 멜버른 헬라스 경기를 보러 함께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마스터마인드와의 인터뷰에서 일요일에 경기를 보러 가면 아버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축구가 아버지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는 스포츠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짐이 사망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애슬리 보이스의 기고한 컬럼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축구가 저를 제 영웅인 아버지와 가까워지게 해줬죠. 우리는 때때로 스포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연결과 유대감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스포츠는 사람과 도시, 국가를 연결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연결해줍니다. 축구와 삶에 대한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은 축구가 사람, 가족,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축구클럽과 서포터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만한 축구를 하고 싶다는 그의 변함없는 열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철학과 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대체로 실망을 하더군요. 바르셀로나나 리버풀, 과르디올라나 크루이프도 아닙니다. 저를 지도했던 감독이나 함께 뛰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 단어의 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어로 공을 아래로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좌우명, 즉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포스테코글루의 축구 철학이 내 인생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믿는 것에서 나를 바꿀 수 없다. 그에게 축구는 축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은 단지 아버지와의 관계 그 이상. 호주의 축구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었고 포스테코글루를 비롯한 그리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및 기타 유럽의 디아스포라 출신의 많은 이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축구, 아버지와 나를 연결해준 축구를 나는 인생에서 제대로 하겠다.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의 근원, 펩을 따라한 게 아닌 이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한준TV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